여러분 환영합니다. 쏟아지는 방대한 선박 계약 내용들이랑 복잡한 운임 데이터들, 솔직히 좀 머리 아프시죠?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, 저희가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아주 알기 쉽게 싹 번역해 드리려고 합니다. 2026년 5월 초, 지금 현재 글로벌 해운 경제가 현실에서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네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. 첫 번째로 높은 연료비 부담, 두 번째는 미시시피강 항해의 현실, 세 번째 두 해역의 상반된 분위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원자재의 이동 순서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파트, 높은 연료비 부담입니다.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대들이 도대체 왜 단체로 속도를 늦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요즘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왠지 예전보다 좀 느려진 것 같다고 체감하신 분들 계신가요? 알파라이너의 최신 보고서를 딱 펼쳐보면요. 잠깐 지금 바다 위 선박들한테 물리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. 그 해답은 바로 15.18 노트라는 숫자에 있습니다. 이게 육상으로 치면 시속 28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느릿느릿한 속도거든요. 2023년 3월 이후로 글로벌 컨테이너 선단의 평균 속도 중에 말 그대로 최저치입니다. 진짜 배들이 바다 위에서 단체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럼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요? 원인은 아주 심플합니다. 주요 선박 연료인 초저유황 연료유, 즉 VLSFO 가격이 올봄에 싱가포르에서 톤당 무려 1201달러로 뚫어버렸어요.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죠.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이 치솟는 연료비를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말 그대로 배를 천천히 몰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자동차 기름값 아끼려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감속 현상이 모든 노선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북대서양 같은 장거리 노선은 일정의 버퍼, 즉 여유가 좀 있어서 1.5% 정도로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데요. 극동아시아에서 남미로 가는 노선은 속도가 무려 3.6%나 뚝 떨어졌습니다. 극동에서 북미 동해안 가는 노선도 2.2%나 줄었고요. 이 기름값 압박에 해운업계 전체가 진짜 얼마나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지 확 와닿으시죠? 이어서 두 번째 파트, 미시시피강 항해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.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현실의 물리적인 병목 현상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짚어보죠. 여러분, 글로벌 무역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로만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. 블루워터 해운의 공지를 한번 볼까요? 남서부 수로부터 MM180 구간은 최대 50피트, 그 위쪽은 45피트로 최대 흘수가 제한됩니다. 게다가 도선사가 요구하면 선박의 출력 제한 장치도 강제로 해제해야 해요. 한마디로 배가 얕은 강바닥에 긁혀서 좌초되지 않으려면 화물 적재량을 아주 깐깐하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 자연의 제약이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? 미시시피강 도널드슨빌에 있는 수위계를 보면요. 해수면 위로 겨우 13.4피트, 미터로 환산하면 4미터 남짓밖에 안 됩니다. 진짜 어지간한 수영장 깊이 수준인 거죠. 수위가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빡빡한 적재 제한 규정이 단순히 룰을 넘어서 배를 띄우기 위한 그야말로 절대적인 생존 요건이 돼버린 겁니다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두 해역의 상반된 분위기. 이런 압박들이 운임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앞서 본 비싼 연료비나 얕은 강물 같은 병목 현상들,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? 맞습니다. 운임 시장의 엄청난 가격 변동성으로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. 5월 5일자 발틱거래소 데이터를 쫙 보면요. 대형 광탄선 운임을 보여주는 케이프사이즈 지수, 즉 BCI가 하루 만에 무려 256포인트나 폭등해서 4,703을 찍었습니다. COTC 지수들도 엄청나게 올랐고요. 철광석 수요가 확 몰리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팔팔 끓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. 하지만 중간 크기 화물선, 즉 파나막스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퍼널리 보고서가 짚어주듯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. 대서양 쪽은 싣고 갈 화물은 없는데 배만 둥둥 넘쳐나서 운임 하락 압박을 받으며 끙끙대고 있거든요. 반면에 태평양 쪽은 호주랑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상승 기대감으로 가득 찬 강세장입니다. 같은 지구의 바다인데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갈려버린 셈이죠. 자, 벌써 마지막 네 번째 파트네요. 전 세계 원자재의 이동입니다. 이 데이터들 뒤에서 실제로 땀 흘리며 움직이고 있는 선박들을 살펴보시죠. 방금 우리가 본 그 무시무시한 운임지수 급등,
그 이면에는 실제로 바다를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화물들의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타타스틸이 브라질 아수에서 네덜란드 에이마이던까지 톤당 22.75달러에 무려 16만 톤의 철광석을 옮기려고 미네랄 진더코어랑 계약을 맺은 게 딱 그 증거죠. 화면에 뜨는 숫자들 뒤에 이렇게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전 세계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. 그런가 하면 한 체급 아래인 수프라막스 쪽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. 다들 아시는 글로벌 농업기업 카길이 북중국 쪽에 식량을 공급하려고 템즈 트레이더호를 잡았거든요. 바르카레나에서 북중국까지 톤당 54.50달러를 주고 6만 4천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계약입니다. 남미에서 아시아까지 전 세계의 밥줄이 대륙을 횡단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인 거죠.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.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연료비 이슈랑 소름 돋게 딱 이어집니다. 노르덴사가 2023년에 만들어진 최신 친환경 선박 다이아몬드 트레이더호를 태평양 노선에 하루 22,500달러라는 꽤 높은 가격의 계약을 맺었거든요. 왜냐? 이런 최신 에코타입 배들은 옛날 배들보다 기름을 훨씬 덜 먹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는 시대에는 당당하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벌써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넘치는 수요가 이 거대한 물류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공급망의 템포와 적재량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진짜 주인공은 결국 배를 움직이는 기름값과 배를 띄우는 강의 수위가 아닐까요? 여러분은 이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계신가요?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